가문의 체면을 위해서 그 정도 희생하는 게 뭐 어때서? 이는 구청 말단 공무원인 내 남편이 평소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서울 강남구에 잘나가는 고수익 치과 원장인 나는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도맡아 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끝없는 허영심을 채워드리기 위해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이라는 품위 유지비를 그녀의 통장으로 꽂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대가로 되돌려받은 것은 바빠서 김장김치 몇백 포기를 못 담근다는 시어머니의 지독한 잔소리와 칠순 잔치에서 온 친척들이 다 보는 앞서 내지른 호통뿐이었다. 고작 600만 원도 못 내놓겠다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최고급 한정식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테이블을 보며 나는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차가운 비웃음과 함께 스마트폰 뱅킹 앱의 이체 취소 버튼을 눌렀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주세요.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어잡고 빨간 화상을 남겼다. 오늘 오후만 해도 벌써 4번째 튀는 펄 끓는 기름이었다. 나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면서도 손에 쥔 나무 주걱을 멈출 엄두를 내지 못했다. 눈앞의 마룻바닥에는 낡은 신문지가 여러 장 깔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전기가 연결된 널쩍한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다. 기름 표면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거품을 냈고 튀김옷을 입힌 고기 완자와 채소를 팬에 올릴 때마다 귀를 찢는 듯한 치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와 짙은 기름 냄새가 얼굴로 훅 끼쳐왔다. 벌써 5시간째 제사전을 붙이고 있는 중이었다. 어제 치과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야간 진료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야 집에 겨우 들어왔건만 나는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이 뜨겁게 달아오른 프라이팬 앞으로 불려 나온 것이다. 거실의 텔레비전은 볼륨이 크게 켜져 있었다. 야구 중계 캐스터가 홈런을 외치며 흥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남편 박민주는 소파에 푹 기대앉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두 다리를 꼰 채 올려두고 손에는 오징어채를 한 움큼 쥐고 입안으로 마구 구겨 넣고 있었다. 그는 중계 캐스터의 통쾌한 외침에 맞춰 제 허벅지를 찰싹 때리며 입안에 음식을 오물거린 채 소리쳤다. 나이스. 진짜 시원하게 쳤네. 오징어채 부스러기가 소파 쿠션 위로 툭툭 떨어졌지만 그는 시선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쥐가 나려는 다리를 살짝 뻗으며 움직였고 꼬리뼈 부근에서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다. 프라이팬 위에 고기 완자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하게 변하자 나는 서둘러 주걱으로 뒤집은 뒤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커다란 채반으로 옮겨 담았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식탁 옆에 꼿꼿이 앉아 찻잔을 든 채 갓 구워낸 전들을 요리조리 날카로운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다. 불이 너무 세잖아. 튀김옷이 다 탄 시어머니는 둔탁한 소리가 나게 찻잔을 나무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넌 조상님들한테 이런 시커먼 걸 드시게 할 참이냐? 음식 하나를 해도 이렇게 정성이 없어서야 원문원 도대체 평소에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거니? 나는 프라이팬의 온도 조절기를 한 단 낮추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불 좀 줄일게요. 죄송하면 다냐? 저 비싼 재료들을 다 버려놓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룻바닥에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내 등 뒤로 바짝 다가와 위에서 노골적으로 내려다보며 끓는 기름팬을 쳐다보았다. 우리 민준이는 평소 구청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일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입에 맞는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얻어먹으니 널 며느리로 들여서 대체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다. 내가 치과 의사면 뭐 대수냐? 허구한 날 남의 입속이나 쑤시고 다니면서 까놓고 말해 우리 민준이가 먹여 살려주니 편하게 지내는 백수나 다름없지. 나는 팬 가장자리에 주걱을 잠시 내려놓았다. 손등의 붉은 화상 자국이 여전히 욱신거렸다. 박민준이 구청에서 받는 월급은 한 달에 고작 200만 원 남짓이었다. 반면 이 마포구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8억짜리 전세 보증금은 전부 내 카드로 시원하게 긁어서 해결한 거였다. 게다가 매월 1일이면 나는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꽂아 넣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걱을 다시 집어들고 다음 채소에 튀김옷을 입혔다. 여보,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 박민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 바구니에 있는 재료 좀 이쪽으로 건네줄래?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박민주는 눈 깜짝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 손을 허이허이 내저었다. 지훈아, 그런 건 다 여자가 할 일이지. 나같이 다 큰 남자가 어떻게 제사상에 올릴 귀한 음식에 함부로 손을 대냐? 조상님들 노하신다. 잔말 말고 얼른 끝내. 나 후반전 야구 중계도 마저 봐야 한단 말이야. 시어머니가 옆에서 대놓고 코웃음을 쳤다. 들었지? 우리 민준이는 국가의 동량이야. 제 손은 공문서 작성하는 귀한 손이라고. 부엌대기 같은 일로 제 성가시게 하지 마라. 튀김 반죽이 신문지 위로 뚝뚝 떨어져 축축하게 얼룩을 번지게 했다. 나는 마지막 전을 프라이팬에 다 올리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섰고 굳어있던 무릎에서는 우두둑 하는 뼈소리가 났다. 눈앞이 일순간 캄캄해져 핑 돌았고 싱크대 조리대 모서리를 꽉 부여잡고 나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머리카락부터 옷까지 스며든 찌든 기름 냄새 때문에 위장이 요동치며 구역질이 밀려왔다. 이틀 뒤 치과에 진동하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 덕분에 콧속을 맴돌던 기름 냄새가 그나마 가셨다. 나는 마스크를 낀 채 마지막 환자의 신경치료 마무리를 끝내고 라텍스 장갑을 벗어 의료용 폐기물 통에 버렸다. 점심시간 나는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 스마트폰에 들어온 음성 메시지 하나를 켰다. 신우이 박은채가 어제 나에게 보낸 것이었다. 보내온 메시지엔 언니 엄마가 밖에서 오빠 자랑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한번 들어봐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라며 남의 불행을 구경하려는 심보가 다분한 글도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고 곧이어 지난 추석 직후 시어머니가 교회 구역 예배 모임에 가서 떠드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뒤섞인 배경음 속에는 다른 중년 여성들의 맞장구 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말이야. 지금 구청에서 아주 끝발날리는 고위 간부잖아.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아주 쉴 틈이 없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쩌렁쩌렁하고 기고만장했다. 며느리. 뭐 그냥 저냥이지. 간신히 치과 하나 차려서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는 수준이야. 우리 민준이가 너무 착하고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걷어 먹여 살리니까 망정이지. 아니면 멀쩡한 옷 한 벌 제 돈 주고 사 입을 형편도 안 될걸. 이것 봐. 이 가방도 민준이가 하도 사준다고 억지를 부려서 억지로 가져온 거잖아. 난 절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굳이 내 손에 쥐어주더라고. 메시지 너머로 다른 여성들의 부러움 가득한 감탄사가 들려왔다. 어머머, 정말 든든한 아들 두셔서 좋으시겠수. 그녀가 자랑한 그 가방은 지난달 내가 내 신용카드 포인트에 생돈을 보태서 시내 면세점에서 그녀에게 직접 긁어준 한정판 모델이었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끄고 스마트폰의 뱅킹 앱 거래 내역을 열었다. 1일차 자동이체 내역 첫 줄에는 아주 선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받는 사람 조정숙. 금액 300만. 이체 메모 이번 달 생활비. 나는 길게 늘어선 명백한 숫자들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엎어놓았다.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찬물을 받아 한 모금 삼켰지만 목구멍의 텁텁함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시누이 은채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와 은채는 소파에 편하게 늘어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반찬 몇 접시와 치킨 상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박민주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나는 현관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눈을 흘기더니 테이블 위에 배달 음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내가 밥 해주길 기다리다간 우리 다 굶어 죽겠다. 당장 부엌 가서 반찬 그릇이나 좀 꺼내와라. 이것들 예쁘게 옮겨 담아. 어디 근본 없이 배달 용기째로 플라스틱 곽을 핥아먹으란 거니? 나는 가방을 옷걸이에 대충 걸쳐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앞접시 몇 개를 꺼낸 뒤 반찬들을 조심조심 옮겨 담았다. 젓가락 끝이 도자기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은채가 부엌까지 쫄래쫄래 따라 들어오더니 문틀에 삐딱하게 기대며 나를 쳐다봤다. 언니, 오늘 엄마 기분 최고니까
언니가 알아서 눈치껏 좀 맞춰드려. 나는 옮겨 담은 접시들을 쟁반에 받쳐 들고 거실 테이블로 가져갔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제 무릎에 올려둔 쿠션을 탁탁 치며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다음 달이 내 칠순 잔치인 거 알지? 그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절대 거역할 수 없다는 명령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이미 다 알아보고 왔는데 청담동에 있는 그 5성급 호텔 꼭대기층 연회장이 아주 좋더라. 너 내일 당장 가서 그곳으로 예약금 걸고 와. 친척들 다 부를 건데 규모는 절대 초라해선 안 된다. 나는 치킨 상자를 치우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어머니, 청담동 호텔에서 연회장을 통째로 빌리려면 대관료도 무척 비싸고 예약도 몇 달 전부터 꽉 차 있어요. 무엇보다 그쪽 식대 기준이 너무 비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박에 날카롭게 치솟아 귀를 찔렀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번듯한 사무관으로 키웠는데 그깟 호텔 칠순 잔치 하나 못 받아먹을 줄 알아? 교회 사모님들이랑 친척들 앞에서 내 체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작정이냐? 내가 나를 시어머니로 보기는 하는 거야. 마침 도어록이 철컥 열리며 박민준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거실 분위기를 쓱 보더니 곧바로 사람 좋은 화해꾼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셔? 그는 가방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시어머니 옆에 바짝붙어 앉아 등을 쓸어내리더니 고개를 돌려 책망하듯 나를 타일렀다. 지훈아, 엄마가 우릴 위해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칠순이 보통 큰 행사냐. 그냥 토 달지 말고 엄마 말씀대로 다 해드려. 고깟 호텔 예약하는 게 대수라고 속을 썩여? 나는 너무나 당당한 그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민준아, 방금 말한 그 호텔 통대관의 식대까지 합치면 최소 몇천만 원이 훌쩍 넘어가. 그럼 내가 어떻게든 융통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지.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너 잘나가는 치과의사잖아. 병원에서 월급을 가부를 받든가 아니면 내 카드로 할부를 길게 긁든가 해. 다 우리 가문의 체면을 세우는 일인데 큰 며느리가 돼서 왜 이렇게 쫀쫀하게 구냐? 시어머니는 옆에서 크게 코웃음을 치더니 연타로 두 번째 폭탄을 던졌다. 그리고 우리 은채도 조만간 콧대 높은 집안이랑 선보고 시집갈 거다. 옛말에 맏며느리가 친엄마나 다름없다고 했지? 은채 혼수도 내가 알아서 풀로 준비해라. 너무 무리할 거 없고 그냥 서울 시내에 번듯한 신축 전세 아파트 하나 구해주고 최고급 수입 가전제품 풀세트로 싹 맞춰주면 체면 칠해는 되겠지. 거실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배달 비닐봉지 자락이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았고 이어서 은채를 보았다. 은채는 내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방금 숍에서 받은 네일아트만 만지작거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박민준은 포크로 치킨 조각 하나를 찍어 입에 우물거리며 먹는 입으로 웅얼거렸다. 엄마 말씀이 100번 맞아. 은채가 우리 집에 하나뿐인 금쪽 같은 여동생인데 내가 새언니로서 그 정도 알아서 챙겨주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튀김옷이 그의 입안에서 바스락거리며 씹히는 소리가 역겹게 들려왔다. 내 손바닥엔 식은땀이 촉촉하게 배어났다. 내 시선은 내가 전액 지불한 이 8억짜리 전세 아파트를 훑고 지나가 시어머니 손에 들린 저 한정판 명품백을 지나 박민준의 손목에 채워진 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사준 스위스제 마크 시계에 멈췄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쩍하고 심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차갑게 식어있던 물이 조그만 기포를 터뜨리며 그 수면 아래에서 불안하게 일렁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내일 당장 호텔 쪽에 남는 날짜가 있는지 싹 다 확인해 볼게요. 나는 배달 용기가 담겨있던 빈 비닐봉지를 콱 구겨 쓰레기통에 쳐넣고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는 순간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기고만장한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오냐, 눈치는 있네. 민준아, 이번 칠순 잔치 제대로 열면 큰아버지네 식구들도 기가 팍 죽어서 2번 다시 입도 뻥긋 못할 거다. 한 달 후 청담동 5성급 호텔 최고급 꼭대기 연회장. 천장에 높이 매달린 대형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을 뿜고 있었다.
넓은 연회실 바닥엔 최고급 두꺼운 붉은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독한 명품 향수 내음과 백합꽃 향기, 그리고 최고급 소주 냄새가 한데 뒤엉켜 있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은 번지르르한 정장과 고급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헛에 섞인 안부를 나누고 있었다. 연회장 중앙엔 거대한 얼음 조각이 세워져 있었고 그 표면에는 조정숙 여사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거창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엄명에 따라 나는 이 호텔에서 제일 가는 VIP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다. 계약을 위해 긁힌 보증 신용카드는 당연히 4명이었다. 시어머니는 수백만 원짜리 진홍색 맞춤 한복을 빼입고 미용실에서 잔머리 하나 없이 세팅한 올림머리를 한 채 제일 상석인 메인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평소 교회나 계모임에서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친척 아주머니들이 그녀를 둥글게 에워싼 채 침이 마르도록 아부를 떨었다. 아이고, 정수가. 잔치 규모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진다. 청담동 꼭대기층 예약이라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봐도 내 호강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 큰어머니가 입을 틀어막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입꼬리가 귀에 걸린 채 옥비녀를 꽂은 머리를 살짝 어루만지더니 저 멀리서 사촌 형제들과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아들 박민준을 자랑스럽게 흘겨봤다. 과찬은 다 우리 민준이가 번듯하게 출세한 덕이지 뭐 녀석이 제 어미한테 효도하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있어야지. 난 무조건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밥이나 먹자고 했는데 민준이가 절대 안 된다면서 무조건 강남 최고급으로 해드려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질 않겠어? 나는 그 화려한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다. 연회장 구석탱이에 있는 15번 테이블은 얼굴도 가물가물한 먼 친척들과 깐깐한 집안 어르신들을 몰아넣은 자리였다. 나는 그 테이블 옆에 서서 잔심부름을 하며 어르신들의 술잔을 채우는 역할을 맡았다. 지우나 벌써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달아오른 당숙 어른이 빈 소주잔을 툭 치며 내 앞으로 밀었다. 얘야, 민준이 조만간 구청에서 승진한다며? 넌 완전 팔자 폈다. 이렇게 장래가 창창하고 든든한 남편을 뒀으니 앞으로는 아예 밖에 나갈 생각 말고 집구석에나 들어앉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아라. 나는 테이블 위 초록색 소주병을 양손으로 들고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빈잔에 술을 조르르 따랐다. 네, 당숙 어르신, 나는 못 박힌 목소리로 담담하게 대꾸했다. 술잔이 넘칠 듯 채워지자 당숙은 흡족한 얼굴로 단숨에 술을 털어넣으며 입맛을 다셨다. 여자는 기가 세면 안 돼. 조신하게 집안일 잘하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제일이지. 내가 밖에서 기술 좀 부려 돈을 푼돈 좀 번다 한들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라는 본분을 절대 잊어선 안 돼. 나는 차가운 소주병을 식탁에 다시 내려놓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얼음 바스켓에서 갓 꺼낸 차가운 기운이 손끝을 타고 팔뚝까지 소름 끼치게 전해졌다. 연회실 반대쪽 메인 테이블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마치 종업원 부르듯 오만하게 손짓을 했다. 나는 시끌벅적한 테이블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들어가 메인 테이블 앞으로 섰다. 시어머니는 본인 의자 옆에 둬던 빳빳한 축의금 봉투 하나를 번쩍 집어들었다. 그건 내가 연회장에 입장하기 직전 시어머니 손에 먼저 쥐어드렸던 내 딴에 정성스레 준비한 칠순 선물 봉투였다. 그녀는 큰어머니를 비롯한 좌중이 모두 그녀의 손끝을 주시하는 와중에 보란듯이 휙 봉투를 뜯어 제쳤다. 봉투 속에서 은행 자기압 수표를 쑥 빼낸 그녀는 수표에 찍힌 동그라미 개수를 노골적으로 훑었다. 쯧! 시어머니의 입에서 누구라도 들을 법한 크고 불쾌한 혀차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방금 꺼낸 수표와 봉투를 새하얀 테이블보 위로 패대기 치듯 휙 던져버렸다. 너 지금 지나가는 동량아치 적선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여과도 억누름도 없이 연회장 중앙을 찢어 스피커처럼 퍼졌다. 주변 두세 개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흠칫하며 일제히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무표정하게 서서 테이블보 위로 쓸쓸히 나뒹구는 수표 한 장을 응시했다. 어머니, 그건 2천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2천만 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터뜨렸고 과도하게 일그러진 표정 탓에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이 주름을 따라 갈라졌다.
내가 내 뼈 깎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떡하니 넘겨줬는데 오늘같이 가문의 영광스러운 날에 겨우 2천만 원 봉투 하나 쥐어주고 나를 호구 취급해? 내년 하루 종일 남 이빨 쑤셔서 모은 그 볼품없는 돈, 다 우리 민준이 그늘 덕분에 버젓이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근본 없이 굴어? 친정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더냐?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칠순에 최소 신도시 아파트 한 채나 수입차 키를 턱턱 내놓는데 넌 대체 속통이 얼마나 좁아 터졌으면 이렇게 째째하게 구는 거냐?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큰어머니는 헛기침을 몇 번 내뱉으며 쓸데없이 눈앞에 밑반찬만 뒤적이는 신용을 했다.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편 박민주는 들고 있던 술잔을 허공에 뻗은 채 그대로 굳어 이쪽을 한번 힐끔 보더니 이내 핏기 가신 얼굴을 푹 숙이고 넥타이를 가다듬는 척하며 비겁하게 내 시선을 회피했다.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목소리를 차분히 낮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치르는 이 호텔 연회장 비용도 이미 억소리 나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당장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중에서 2천만 원이 최대치예요.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대리석 식탁을 쾅 하고 내리쳤다. 테이블 위 빈 소주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졌다. 그녀는 의자를 거칠게 박차고 일어났고 의자 다리가 쓸리면서 기분 나쁜 파열음을 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칠순 인사를 위해 마련된 마이크 스탠드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마이크가 일순간 삑 하는 귀 찢어지는 하울링을 뱉어냈다. 광활한 연회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시체처럼 고요해졌다. 무려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 위 시어머니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꽉 움켜쥔 채 수백 명의 군중을 뚫고 내 얼굴에 정확히 독살스러운 시선을 꽂았다. 야!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이 마이크 증폭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지며 참석자들의 고막을 때렸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옛날에 구질구질하게 주던 푼돈으로 뭘 어쩌라는 거야? 앞으로 매달 통장에 꽂히는 생활비 600만 원으로 당장 올려. 그녀는 손가락 하나를 쭉 뻗어 정확히 내 콧등을 겨눴다.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얼어붙었고 코스 요리를 나르던 종업원들조차 동작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만약 그깟 600도 못 내겠다고 뻗댈 거면 당장 내 아들이랑 갈라서. 내깐년이 이혼장 찍어도 판사 사자 들어가는 집안 딸부터 시작해 며느리 자리 탐내고 줄 선 여자들이 트럭으로 한가득이야. 운 좋게 이 자리 꿰찼다고 건방 떨지 마. 시어머니 칠순 잔치 하나에도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 독하고 표독스러운 년, 우리 뼈대 있는 가문엔 절대로 필요 없다. 높디 높은 천장의 기혼. 독한 년, 이라는 저주스러운 단어들이 끊임없이 메아리치며 새하얀 카페트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친척들의 날선 시선이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내 등골을 후벼 팠다. 귓속말을 주고받는 자들, 완전히 구경거리가 된 나를 보며 입방아를 찢는 자들의 눈빛이 쏟아졌다. 그제야 자불안석이던 박민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시던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 황급히 뛰어나와 내 가냘픈 손목을 신경질적으로 확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너무나 무지막지해서 손톱이 내 피부를 파고들 정도였다. 지훈아, 너 안방 놔두고 여기서 대체 무슨 행패야? 박민주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극도의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이 악물고 속삭였다. 그는 내 팔을 힘껏 끄집어 당겼다. 오늘 우리 어머니 칠순이라는 성대한 축제인 거 안 보여? 집안 어르신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너 하나분을 못 참고 이 난리를 피워야겠어? 제발 평소처럼 그냥 철 좀 들어라. 그는 술 냄새가 훅 끼쳐오는 입김을 내 귓가에 뿜으며 다급히 채근했다. 지금 당장 군말 없이 어머니 무릎 꿇고 사죄드려. 내 그 쓸데없는 아집 좀 꺾고. 일단 분위기 봐서 알겠다고 대답이나 해. 생활비 600만 원이 대수야? 이런 게 다 우리 집안의 고귀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너 진짜 친척들 앞에서 나 매장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미친 듯이 내 손목을 비틀어 쥔 그의 섬세한 두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 아래서 눈부신 빛을 내뿜는 최고급 스위스 기계식 시계였다. 그건 작년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그가 백화점 명품관 쇼윈도 앞에서 넋을 놓고 바라보던 것을 내가 내 2달치 원장 보너스를 고스란히 털어 덜컥 안겨준 것이었다. 그가 지금 뽑아 입은 매끈한 이태리제 명품 정장 역시 내 카드로 긁은 것이다. 그가 구청 말단 직원이면서도 길을 살리겠다며 매일 폼 잡고 몰고 출근하는 그 수입 스포츠카는 내가 최고급 법인 렌터카 회사와 계약해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내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고서 제 가당치도 않은 가문의 체면을 보존하기 위해 이 수백 명 앞에서 나를 쥐잡듯 패대기 치는 저 마이크 앞에 괴물에게 매달 600만 원씩 갖다 바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억눌려 있던 불안하게 일렁이며 기포를 터뜨리던 그 물이 드디어 수면 위로 걷잡을 수 없이 끌어넘치기 시작했다. 펄펄 끓는 물은 결국 냄비 테두리를 타고 넘쳐 흘렀고 지난 몇 년간 멍청하게 참아내며 억눌러왔던 내 마지막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놓고 말았다. 나는 느릿하게 시선을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남편의 요구대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나는 예전처럼 가족의 헛된 평화를 위한다는 핑계로 비참하게 고개를 떨구고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속삭이지도 않았다. 대신 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아주 짧고 건조한 웃음소리가 픽 하고 새어나왔다. 처음엔 그저 미세한 냉소에 불과했지만 웃음은 점차 비릿하게 커졌다. 쥐 죽은 듯 적막한 70평 연회장 한가운데서 터진 내 폭소는 그 어느 파열음보다 기괴하고 이질적이었다. 박민주는 얼이 빠진 표정으로 멍해지더니 내 손목을 옥죄던 힘을 스르륵 풀었다. 너 왜 실실 웃어? 너 진짜 돌았냐? 나는 그의 소나귀에서 내 팔목을 매몰차게 빼냈다. 그리고 여유롭게 명품 핸드백의 금속 버클을 열었다. 딸깍 하는 경쾌한 버클 소리가 났다. 나는 핸드백 안을 뒤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폰 액정이 번쩍 빛나며 내 차가운 눈동자를 비췄다. 나는 지문으로 잠금을 풀고 곧바로 뱅킹 앱 아이콘을 가볍게 터치했다. 지훈아, 너 여기서 또 무슨 미친 짓 하려고? 박민주는 흠칫하며 반보 뒤로 물러섰다.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부들부들 쥐고 있던 시어머니 역시에 험악하게 미간을 구기며 악을 썼다. 이 빌어먹을 정신 나간 년아, 어른이 호통을 치는데 어디서 배먹은 버르장머리로 폰질이야. 나는 그 누구의 겁박어린 시선에도 일말의 동요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연단 위의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600만 원, 내 목소리는 소리 지르지 않았음에도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홀의 모든 참석자들 귀에 비수처럼 정확히 내리꽂혔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빙긋이 돌려 메인 테이블과 단상의 시어머니, 그리고 동공이 확장된 모든 친척이 훤히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액정 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정 계좌 자동이체 설정창이 띄워져 있었다. 어머니, 착각 단단히 하셨네요. 당신께 드릴 600만 원은커녕. 나는 수정 버튼을 눌러 지정된 이체 항목 중 조정 숙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300만 원짜리 항목을 한 번에 찾아냈다. 앞으로는 다달이 공짜로 받아 처먹던 그 300만 원도 없을 줄 아세요? 내 엄지손가락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비 없게 삭제 버튼을 꾹 누르자 스마트폰 화면에는 지정된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라는 새빨간 확인 메시지가 등골 서늘하게 떠올랐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뜬 채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흔들림 없이 눌렀다. 팝업 창은 사라지고 이체 목록은 텅 빈 공백만이 남았다. 거대한 연회장 곳곳에서 흑 하며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큰어머니가 쥐고 있던 무거운 노젓가락이 대리석 상판 위로 쨍그랑 떨어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시뻘건색을 넘어 곧 피가 터져나올 듯한 보랏빛으로 질려갔다. 그녀는 움켜쥐고 있던 마이크를 무대 바닥으로 패대기 쳤고 마이크망이 우그러지며 찢어질 듯한 소음을 발생시켰다. 그녀는 미친 여자처럼 하이힐을 신고 무대 계단을 뛰어내려와 내 눈앞까지 다가서더니 손가락질을 해댔다. 이 천하의 천박한 미친년이 지금 주둥이로 뭐라고 나불댄 거야. 내가 감히 시어미의 생활비를 독단으로 완전히 끊어.
너 오늘 내 손에 진짜 제명에 못 죽고 싶어? 나는 폰 화면을 무자비하게 끄고 핸드백 안에 던져 넣은 뒤 지퍼를 칙 닫았다.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바르르 떠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나의 어조는 마치 내 치과 진료실에서 심한 사랑니를 발치한 환자에게 관리 지침을 읽어주듯 얼음장같이 냉혹했다. 좋아요. 이혼합시다. 그 짧고 강렬한 네 글자가 투하되자마자 박민주는 완전히 다리 힘이 풀려 휘청대더니 급기야 근처 식탁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았다. 지훈아, 너희 함부로 안 닥쳐. 어디서 고작 이깟 푼돈 문제 갖고 하늘 같은 이혼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려. 내가 제정신이냐? 고작 이깟 푼돈. 나는 소름 끼치게 시선을 돌려 그를 얼어붙게 쳐다보았다. 내까짓게 한 달에 받아오는 구청 찌꺼기 월급 200만 원으로는 당신네 식충이 식구들이 오늘 밤 목구멍으로 넘길 최고급 소주 몇 병 값도 안 나와. 너 구청에서 문서 부스러기나 치우면서 진짜 내 능력으로 우리 집안 가장 노릇하며 유세 떨었다고 착각한 거야? 나는 그가 모멸감에 찢어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 채 시어머니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기왕 차려진 밥상이니 마지막 만찬으로 맛있게 드십시오. 나는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에서 한 걸음 조용히 멀어졌다. 아, 참, 오늘 치르는 이 호텔 연회장의 수천만 원어치 결제 대금 말입니다. 제가 아까 연회장에 들어오기 직전에 호텔 측에 제 명의 신용카드 보증 결제를 싹 다 취소해 두었거든요. 수십 개의 테이블에 코스 요리까지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어머니가 그렇게도 물고 빠는 자랑스럽고 위대하신 구청 공무원 아드님 명의로 달아둘 테니 직접 알아서들 결제하시지요. 시발,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철저히 붕괴되었는지 씩씩대며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얼음물 잔을 우악스럽게 낚아채 오직 나를 겨냥해 정면으로 확 끼얹어 버렸다. 나는 한치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벼락이 내 우측 어깨를 무자비하게 강타했고 실크 블라우스 속으로 싸늘한 액체가 흐르며 살갗에 쩍 달라붙어 뼛속까지 시리게 했다. 물방울이 후드득 최고급 카페트 위로 추락했다. 나는 손등으로 차가운 내 왼쪽 뺨에 묻은 얼음물을 휴지를 쓰듯 가볍게 훔쳐냈다. 어머머. 이게 대체 무슨 막장극이야. 눈치만 보던 친척들 중 몇몇이 황급히 뛰어나와 시어머니를 억지로 막아 세웠다. 나는 흠뻑 젖어 축 늘어진 블라우스 자락을 차분히 정리한 후 꼿꼿한 자태로 명품 핸드백을 고쳐매고 뒤돌아섰다. 야, 거기 앉서.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짐승 같은 패배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우아하게 발걸음을 한 템포 멈추곤 영혼이 빠져나가 돌부처처럼 굳어버린 박민준을 어깨너머로 힐끗 돌아봤다. 맞다. 내가 매일 출근할 때 구청에 폼 좀 내보겠다고 끌고 다니는 그 잘 빠진 수입 스포츠카운의 목소리는 일본도처럼 날카로워 그들이 잡고 버티던 마지막 부끄러운 허세마저 단번에 베어 넘겼다. 내일 아침 첫 타임으로 렌터카 회사 직원 보내서 구청 주차장에서 칼같이 압류 회수해 갈 거니까? 차 안에 내깟 물건들은 미리 다 빼놓고 스마트키나 대시보드 위에 잘 모셔둬라. 내 손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박민준의 안색에선 남은 핏기마저 증발해 완전히 백지장처럼 질려버렸다. 그는 물 밖에 내던져진 물고기 마냥 입만 벙긋거렸다. 지훈, 너 완전 미쳤어. 여기 집안 어르신들이 다 보고 계시는 곳에서 그딴 말을 함부로. 어르신,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고하게 뒷짐지고 나를 훈계하던, 그러나 지금은 입을 떡 벌리고 경악한 몰골의 친척 무리들을 싸늘하게 훑어내렸다. 당신네 쓰레기 같은 막장 드라마는 너희들끼리 실컷 찍으세요. 나는 다시 몸을 돌려 당당하게 하이힐 굽소리를 내며 거대한 연회장의 육중한 출입문을 향해 묵직하게 걸어갔다. 내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칠 때마다 통쾌하고 리듬감 있는 마찰음이 스며들었다. 1초, 2초. 뒤통수를 찌르던 철저한 사막의 침묵은 금세 깨져버렸다. 고객님, 호텔 측 정장을 빼입은 연회장 총지배인과 2명의 건장한 직원이 검은색 영수증 가죽 파일 하나를 들고 젠걸음으로 메인 테이블을 향해 다가갔다. 잔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방금 전 고객님 측에서 담보로 걸어두셨던 신용카드 보증 취소 요청이 저희 전산 시스템에 접수되었습니다. 행사 종료 후
결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 계신 책임자분께서 연회 비용을 선결제로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금일 총 결제 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꺼져. 결제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결제. 방금 그 쌍년이 우리 집 엎어놓고 나간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못 봤어. 허공을 찢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넓은 70평 연회장을 기괴하게 메웠고 그 소리엔 밑바닥 통장이 드러났다는 것 잡을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넋이 나간 박민준의 치졸한 변명과 웅성거리는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뒤범벅되어 최악의 도가니가 완성되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넓은 양방향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문이 내 등 뒤로 무겁게 닫히면서 연회장 안에 들러붙어 있던 구역질나는 기만과 가짜 허영들의 굉음을 완벽히 차단해버렸다. 호텔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지만 내 호흡만큼은 태어나서 가장 쾌적하고 뻥 뚫려 있었다. 엘리베이터의 은빛 문이 눈앞에서 조용히 닫혔고 매끄러운 거울식 벽면에 비친 내 처참하고도 통쾌한 꼴이 똑바로 보였다. 치렁하게 젖은 실크 블라우스 왼쪽이 등에 찰싹 붙어 있었고 얼음물 방울이 옷감을 타고 뚝뚝 떨어져 바닥 카페트에 짚고 어두운 얼룩 자국을 냈다. 나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다. 정문을 지키던 직원이 내 흠뻑 젖은 꼴을 보더니 얼음이 되어 쩔쩔맸지만 나는 가볍게 지나쳐 도로갓길 택시 승강장으로 직진했다. 그리고 내 앞에 대기 중이던 빈 택시 문을 획 열어젖혔다. 인조 가죽 시트에 젖은 등이 닫혀 소름 끼치는 냉기가 척추를 타고 전율했다. 기사에게 내 강남 치과 병원 주소를 찍으라 지시한 후 명품 가죽백에서 티슈를 몇 장 뽑아 뺨에 흩뿌려진 얼음물 잔해를 다간해버렸다. 택시 차창 밖으로 번화한 서울의 야경이 환상처럼 뒤로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액정을 켰고 어두운 차 안에서 눈이 시리도록 밝은 불빛을 마주했다. 나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최 변호사 번호를 단축키로 눌렀다. 조용한 차 안에서 통화 연결음이 울렸다. 뚜루루. 신호음이 3번 울리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서 원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최 변호사님. 지금 즉시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 가압류 신청서 바로 접수하세요. 나는 현란한 네온 사인 불빛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며 가장 냉혹한 톤으로 지시했다. 박민준 명의로 된 계좌란 계좌는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동결해야 합니다. 그 자식이 구청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 국민은행 계좌부터 우리 치과 병원 명의로 꼼수 부려 대리 관리하게 해둔 서브 운영 통장까지 모조리 다 막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마포구 아파트 8억짜리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과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 및 반환 청구서 발송 처리하시고 내일부터 박민준이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손을 대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연장 계약을 시도하는 거 철저하게 봉쇄하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서류 종이를 바스락거리송 접수 절차를 밟으려면 급행료는 3배로 쳐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최 변호사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푼도 빼낼 수 없도록 완벽하게 묶어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방금 코를 찌르는 역겨운 쓰레기 봉돌았다. 나는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두 눈을 감았다. 오른쪽 어깨에 들러붙은 젖은 옷감은 여전히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내 호흡만큼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볼 정도로 시원하게 트여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가슴을 꽉 틀어막고 있던 찌든 명절 기름 냄새와 숨막히던 한숨 소리들이 이 순간 남김없이 쪼개져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치과에 진동하는 알코올 소독약 냄새는 언제나 사람의 머리를 차갑고 맑게 깨워준다. 나는 무영등의 불빛을 환하게 조절하고 풋 페달을 밟았다. 치과용 드릴이 귀를 찢는 듯 날카로운 윙윙 소리를 냈다. 환자의 구강 안으로 물보라가 뿜어지고 석션기가 보글보글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섞여들었다. 그때 대기실 쪽에서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란스러운 기척이 들려왔다. 유리문이 우당탕 거칠게 열리고 이어 데스크에 섰던 이지은 간호사의 다급하고 겁먹은 만류 소리가 터져나왔다. 보호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 지금 진료 중이신데 들어오시면 비켜. 서지윤. 서지윤 어딨어? 진료실의 미닫이 문이 쾅 하고 폭력적으로 열리며 벽에 부딪혀 거대한 파열음을 냈다.
박민준이 문가에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사준 어젯밤의 그 최고급 정장을 아직도 걸치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쥐어뜯긴 듯 어디로 가버렸고 셔츠 기든 훌렁 풀어 헤쳐진 데다 셔츠 자락이 바지 허리띠 밖으로 흉하게 삐져나와 있었다. 지독하게 속이 썩는 듯한 숙취 냄새와 싸구려 담배 찌든 내가 훅 끼치며 진료실의 살균 소독약 냄새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진료의자에 누워있던 환자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나는 드릴 전원을 끄고 기구들을 쟁반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며 환자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가볍게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오늘 진료는 다 끝났으니 이 간호사님이 밖으로 모시고 나가서 소염제 처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나는 이 간호사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박민준의 살기 등등한 눈빛을 뚫고 재빨리 들어와 겁에 질린 환자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고 나가는 길에 센스 있게 진료실 문을 꼭 닫아주었다. 서늘한 진료실 안에는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았다. 나는 세면대 앞으로 걸어가 수전 페달을 지그시 밟았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기둥이 내 손을 감싼 라텍스 장갑 위를 서늘하게 씻어내렸다. 너 어젯밤에 대체 어디 쏘다닌 거야? 폰은 꺼버리고 집구석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머리끝까지 뻗친 박민준이 미친 듯이 달려와 조리대 위를 양손으로 쾅쾅 내리쳤다. 그의 두 눈엔 시뻘건 핏발이 잔뜩 서 있었다. 내가 어제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호텔 총지배인 그 새끼가 결제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당장 경찰을 불렀잖아. 우리가 그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아냐고. 결국 큰아버지가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기 카드를 긁어서 4,500만 원을 대신 내주셨어. 나 큰아버지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1시간 내내 쌍욕을 먹었고 우리 엄마는 그 자리에서 충격받아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링거 맞고 누워 계셔. 나는 무표정하게 라텍스 장갑을 벗어 의료용 폐기물통 안에 툭 던져 넣었다. 그리고 종이 타월을 뽀드득 뽑아 손에 물기를 닦아냈다. 그 4,500만 원은 당신 큰아버지가 당신네 식구들 밥값 대신 내준 거잖아. 나는 물기 묻은 타월을 북북 구겨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다. 너희 집안에 생긴 빚은 너희가 알아서 능력껏 갚아.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너 진짜 돌았어. 박민준이 짐승처럼 주먹으로 벽을 쾅 치자 선반 위에 일렬로 세워져 있던 약병들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다. 분풀이도 할 만큼 했고 난리 칠 만큼 쳤잖아. 고가 생활비 600만 원이 대수야? 엄마가 소주 몇 잔 더 마시고 취해서 홧김에 내뱉은 소리인데 내가 그렇게 죽어도 싫다 하면 안 줘도 그만이라고. 너 당장 나랑 병원 응급실로 튀어가서 엄마 병상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러고 나서 둘이 같이 큰아버지 댁 찾아가서 그 돈 당장 갚아드려. 너 진짜 이런 세 발의 피 같은 일로 서류에 빨간 줄 긋고 이혼녀 되고 싶어? 꼬리표 달린 이혼녀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내가 몰라서 이래? 그는 여전히 그 오만하고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특유의 훈계조로 나를 짓거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주 조금만 인심을 써서 양보해주면 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지덕지 안도하고 다시 그 숨막히는 시댁의 명절 튀김 쏟앞을 향해 내 발로 기어갈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꼴이었다. 나는 묵묵히 원장실 책상 앞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오늘 아침 최 변호사가 퀵으로 보내준 법원 서류 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책상 가죽 매트 위로 툭 던졌고 서류는 스르륵 미끄러져 그의 코앞에 멈췄다. 이거나 똑바로 읽어봐. 그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푹 숙여 서류를 훑었다. 첫 페이지 상단에는 채권가 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라는 시커먼 글씨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그의 비굴한 미간이 좁아졌다. 내가 오늘 새벽에 법원에 접수한 신청서고 이미 판사 인용 떨어져서 수리됐어.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글을 올려다보았다. 내 놈이 구청에서 푼돈 받는 급여 통장, 내가 건멋들어 포르쉐 빌려 타는 렌트비 빠져나가는 공동 통장, 그리고 우리 치과에서 내 놈한테 관리하라고 맡겨둔 서브 운영 통장까지. 모조리 싹 다 압류 걸려서 동결됐어.
오늘부로 넌 그 어떤 현금 인출기에서도 단 1원 한 푼도 못 빼쓴다는 뜻이야. 박민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듯이 그 서류를 낚아챘고 빳빳한 종이들이 그의 소나귀에서 부서질 듯 바스락거렸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묶어? 이건 엄연히 우리가 같이 모은 공동재산이잖아. 공동재산, 내 입에서 서늘하고 비릿한 코웃음이 터졌다. 내 녀석이 매달 받아오는 벼룩간 같은 200만 원 언저리 월급으로는 너희 집구석 식구들 최고급 한우 구워 먹을 회식비조차 안 나와. 그 통장들에 쌓인 액수 중 내가 벌어들인 돈은 단 1원도 없어. 전부 내 뼈를 갈아 만든 내 돈들이다. 아, 맞다. 중요한 게 빠졌네. 나는 책상 위에 유리컵을 들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넘겨 메마른 목구멍을 축였다. 마포구 그 아파트 8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도 오롯이 내 돈으로 낸 거 알지? 내가 오늘 아침 집주인이랑 해당 은행 측에 연장 불가 내용 증명 공식적으로 발송 다 끝냈어. 다음 달 계약 만료일 끝나면 난 절대 재계약 안 해. 그 보증금 8억 원 전액은 곧장 내가 새로 지정한 아주 안전한 격리 계좌로 직행할 거다. 그리고 법원 직인이 찍힌 이혼소장은 며칠 뒤면 내 구청 사무실 책상 정중앙에 곱게 배달될 테니까 서명할 도장이나 잘 닦아놔. 서류 뭉치가 박민준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맥없이 풀려 대리석 바닥 위로 철푸덕 떨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던 그의 오만방자한 기세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그 자리는 뼈가 시리도록 생생하고 밑바닥까지 긁어대는 진짜 공포로 채워지고 있었다. 너 지금 집을 빼겠다고? 너 진짜 미쳤어? 내가 집을 홀랑 빼버리면 나랑 우리 엄마는 길바닥에 텐트 치고 자라는 거야? 은채 저 기집애 며칠 뒤면 콧대 높은 집안에 시집가야 하는데 멀쩡한 친정시댁 하나 없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상대편 집안에서 퍽이나 사람 대접해주겠다. 서울 하늘 아래 굳이 비싼 전세금 없이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50만 원이면 떡을 치고 들어갈 바퀴벌레 숨쉬는 낡은 반지하 방. 널리고 널렸어. 나는 인터폰의 사내 연결 버튼을 꾹 눌렀다. 그런 인생의 기본 지식까지 치과 의사가 일일이 가르쳐 줄 의무는 없잖아. 이 간호사, 지금 당장 건물보안요원 위로 올려보내줘. 여긴 의료기관인데 관계없는 불청객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네. 박민준은 마치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마주한 듯 완전히 넋이 나간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입을 뻐끔거리며 끝까지 그 알량하고 역겨운 가족 윤리라는 무기를 끄집어내려 발악했다. 지훈아, 우린 피를 나눈 가족보다 끈끈한 부부잖아. 넌 평소에 이러지 않았어. 너 항상 나한테 헌신하고 이해심 많았잖아. 내가 헌신하고 이해심이 많았던 건 내가 예전엔 너를 최소한 인간 조물의 기로라도 쳐줬기 때문이야. 나는 그의 시선을 얼음장같이 끊어냈다. 이제 내 병원 더러워지니까 당장 그 발 빼고 썩 꺼져. 복도 끝에서 건물 보안요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민준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다 문틀에 어깨를 부딪혀 휘청거렸다. 그는 바닥에 놔둔 서류를 한번 쳐다보고 나를 다시 쳐다보더니 결국 겁먹고 버림받은 들개처럼 꼬리를 싹 만채 치과 밖으로 황급히 쫓겨 도망쳐버렸다. 점심시간. 나는 텅 빈 휴게실 의자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한 입 작게 베어 물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지며 신용카드사에서 보낸 실시간 결제 안내 문자가 도착했다. 결제 거절 안내 메시지였다. 서울 청담동의 엘리자 미용실에서 120만 원이 결제 시도되었으나 해당 카드는 분실 및 정지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화면 속의 그 뻔뻔한 숫자를 물끄러미 응시하며 입안에서 겉도는 퍽퍽한 빵 조각을 꾸역꾸역 삼켰다.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스마트폰 벨소리가 정신을 잃을 듯 발작적으로 울려대기 시작했다. 화면 발신자 정보엔 시어머니 세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나는 여유롭게 통화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스피커폰 모드로 전환하고 스마트폰을 플라스틱 테이블 정중앙에 내려놓았다. 야, 서지윤. 이 빌어먹을 천하에 몹쓸려나. 시어머니의 이성을 상실한 기괴한 비명이 순식간에 휴게실 전체를 찌를 듯 폭발했다. 고막을 실시간으로 찢어버릴 것 같은 날카로운 데시벨이었다.
나는 혀를 차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수화기 너머로 생중계되는 생생한 배경음을 가만히 감상했다. 잔잔하게 깔리는 우아한 클래식 라디오 음악 소리, 우뭉거리는 헤어드라이어 모터 소리, 그리고 미용실 원장의 극도로 예에 바르면서도 은근히 벌레 보듯 무시하는 직업적인 목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사모님, 제발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지금 바로 옆 VIP 룸에 계신 사모님께서 너무 시끄럽다고 클레임을 넣고 계십니다. 혹시 카드가 막히셨으면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결제해 주시겠어요? 곧이어 시어머니가 스마트폰 수화기 구멍을 황급히 손으로 틀어막으며 그러나 여전히 내 귀에는 똑똑히 꽂히게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우리 며느리가 저기 강남 한복판에서 제일 잘나가는 치과 원장이란 말이야. 걔 돈 썩어 넘치도록 많아. 이거 은행 전산 시스템이 에러난 게 분명하다고. 아니 원장, 당신 지금 사람을 무슨 쥐새끼 보듯 쳐다봐. 내가 매달 당신네 미용실에 와서 그 비싼 머리 하는데 이깟 120만 원 떼어먹을 도둑년으로 보여. 그녀는 다시 수화기에 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너 내 말 안 들려. 내년이 지금 내 귀한 카드에 무슨 조화를 부린 거야.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 막힌 거 풀어놔. 나 지금 두피 케어 풀코스로 받고 매직 세팅펌까지 다 말았는데 돈을 안 내면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잖아. 너 진짜 저 싼 것들 앞에서 내가 바보 천치로 망신당하는 꼴 봐야 속이 후련하겠냐? 나는 샌드위치 비닐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눈으로 훑으며 서리가 내릴 듯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가족카드는 원소유주가 제 명의라서요. 제가 아까 도난 분실 신고로 진작에 정지시켜버렸거든요. 어머니 맨날 교회 사모님들 모아놓고 저더러 아들 등골 뽑아먹고 기생하는 멍청한 백수년이라고 떠들고 다니셨잖아요. 땡전 한 푼 없는 백수년 통장에 어머니 고급 미용실에서 머리 깐 데 쓸 120만 원이 퍽이나 남아있겠어요? 이 악독하고 잔인한 미친년아. 이게 얼굴에 철판 깔고 인간이 할 짓이냐? 당장 계좌이체로 내 폰에 돈 안 쏴. 어머니 그토록 물고 빨며 자랑하시던 훌륭하신 사무관 아드님 귀한 월급 통장 카드로 시원하게 긁으시라니까요. 나는 그녀의 악다구니를 단칼에 잘라냈다. 아, 내 정신 좀 봐. 그 인간의 그 쥐꼬리만 한 알량한 신용 한도는 어젯밤 호텔 위약금 토해내느라 이미 마이너스 바닥까지 뻥 뚫려버렸겠네요. 야, 서지윤. 내가 널 가만 안 둬. 내 손으로 콱 죽여버릴. 나는 손가락을 가볍게 튕겨 새빨간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휴게실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정막으로 돌아왔다. 나는 다시 샌드위치를 집어들고 천천히 씹어 넘겼다.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퍽퍽한 점심용 샌드위치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소화도 잘 되고 목 넘김이 통쾌할 정도로 훌륭했다. 오후에는 예약된 환자가 많지 않아 진료실에서 차트를 여유롭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인 강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강 사장님의 목소리엔 기분이 몹시 상한 불쾌감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다. 서 원장님, 내가 아까 점심때 은행에 볼 일 있어서 갔는데 듣자 하니 내달 아파트 전세 만기 때 재계약을 안 하실 예정이라면서요? 아유, 이러시면 중간에서 제 입장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네, 강 사장님. 다음 달 만기일 맞춰서 계획대로 전부방 뺄 겁니다. 아니, 근데 어제 저녁에 그쪽 바깥 양반이 제게 아주 급하게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강 사장님의 언성이 확 높아졌다. 아주 사정사정하면서 전세 2년 더 무조건 연장하겠다고 부부끼리 지금 재무제설계 중이라서 며칠 내로 재계약금 마련해서 서류 보내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대체 부부 중에 누구 말이 맞고 누가 책임자라는 겁니까? 사장님,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자는 오직 저 서지윤 한 사람뿐입니다. 보증금 8억 원이라는 거액도 오롯이 제 개인 명의 계좌에서 전액 송금된 기록이 남아있고요. 박민준이라는 그 사람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자시고 할 그 어떤 법적 권리도 대리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볼펜을 쥐고 처방전 이면지 위에 무의미한 빗금을 벅벅 긋고 있었다. 사장님께서는 다음 달 만기일 당일에 전세 보증금 8억 원 전액을 제가 지난번 서면으로 지정해드린 안전계좌로 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입금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임대업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원칙은 저도 알죠. 허나 문제가 하나 생겼어. 이 강 사장님이 골치가 아프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답답해서 아까 그 마포구 아파트에 직접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근데 원장님 시어머니 되시는 노인네가 안에서 현관문 걸어 잠그고 죽어도 못 열어주겠다고 인터폰 스피커 너머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거긴 자기네 박씨 가문 집이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발악을 하잖아요. 안에 있던 짐이랑 사람이 방을 완전히 안 빼면 저도 원칙상 절대 보증금 반환 처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면지 위를 달리던 내 볼펜 촉이 딱 멈췄다. 나는 펜을 탁 내려놓고 온도가 뚝 떨어진 차가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강 사장님. 저는 지난주에 제 모든 개인 물품과 귀중품들을 이미 그 집에서 완전히 빼서 이사 나갔습니다. 지금 그 집구석에 자리 깔고 누운 인간들은 타인의 임대물을 불법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는 범죄자들에 불과해요. 만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그 쓰레기들이 버티고 안 나간다면 사장님께서 집주인 권한으로 당장 명도 소송 걸고 강제 퇴거 명령 신청해서 경찰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 보증금 반환이 단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저는 곧바로 법상 절차에 따라 사장님 소유의 그 아파트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을 밀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을 저 안에 무단 침입해 있는 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똑똑히 전달해 주시는 편이 사장님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빠를 겁니다. 참고로 오늘부로 그 집에 부과되는 아파트 관리비며 수도 전기가스 비용 같은 공과금은 제 명의 통장에선 10원 한 장 안 떨어질 거니 유념하시고요. 나는 단호하게 통화를 끊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내 스마트폰에 박민준의 이름이 찍히며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화면이 번쩍이고 꺼지는 것을 내내 구경만 하다가 그 끈질긴 세 번째 발신을 구태여 자비롭게 받아주었다. 서지윤. 너 집주인한테 진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린 거야?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짓눌려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쇳소리가 나며 갈라져 있었다. 집주인이 방금 쇠지렛대랑 열쇠 수리공까지 문 앞에 달고 쳐들어왔어. 그 사람이 문 두드리면서 만약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가 군말 없이 자진 퇴거 확인서에 도장 안 찍어 놓으면 다음 달 첫날부터 다짜고짜 단전 단수시켜버리고 법원에 우리 무단 침입이랑 불법 점거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겠다고 미친 개처럼 난동을 피우잖아. 너 대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원수 맺을 짓을 벌이는 건데? 엄마 충격받아서 거실 바닥에 나뒹굴면서 가슴 쥐어뜯고 호흡곤란 오고 난리 났어. 혈압 재니까 180까지 찍었다고. 그럼 119 구급차를 당장 부르든지 해야지. 대체 왜 치과의사한테 전화를 걸어대? 너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잔인하고 냉혈한으로 변하냐? 내가 갑자기 집을 빼버리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루아침에 8억 원짜리 전세 구해서 이사를 가? 우리 온 식구가 진짜 한겨울에 박스 덮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노원구 변두리 쪽에 전세금 필요 없이 보증금 1,000만 원 들고 가면 곰팡이 슬고 바퀴벌레 숨쉬는 낡아 빠진 반지하 방 아주 친절하게 내어줄 거다. 나는 진료실 통유리창 밖으로 우뚝 솟은 남산 서울타워를 응시하며 조곤조곤 말했다. 내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빨아대고 자랑해 마지 않던 위대한 구청 사무관 직함이면 제2금융권에서 1,000만 원 정도 신용대출은 너끈히 당겨올 수 있겠지. 서동요 부르지 말고 짐이나 쌀 준비해라. 금요일 오후 대기실 소파에는 주말을 앞두고 내원한 환자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대기실 공기를 평화롭게 채우며 흐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콱쾅 하는 전시 상황 같은 굉음과 함께 병원 정문 대형 유리문이 거칠게 밀쳐졌고 문이 복도 벽을 세게 강타했다. 신우이 박은 채가 정문 입구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미용실에서 항상 완벽하게 세팅하던 그녀의 긴 머리는 빗자루처럼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공들여 칠한 강남식 풀 메이크업은 홍수처럼 쏟아낸 눈물과 까맣게 번진 마스카라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서 그야말로 미친 여자 꼴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명품 가죽 가방 하나가 숨통을 끊을 듯 꽉 쥐어 있었다. 그 가방은 작년 연말 내가 원장 보너스를 타서 사랑받는 새언니 코스프레나 할 겸 그녀의 생일에 맞춰 하사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서지윤.
이 독사 같은 미친년 당장 내 눈앞에 기어나와. 차분하게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은 너무 놀라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혼비백산했다. 데스크에 이 간호사 역시 사색이 되어 안내판 뒤로 웅크려 벌벌 떨었다. 나는 진료실 미닫이 문을 확 제끼고 위풍당당하게 밖으로 걸어나갔다. 박은채는 내 얼굴을 목격하자마자 두 눈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새빨갛게 뒤집어졌다. 그녀는 굶주려 헐떡이는 맹수처럼 쿠궁거리며 돌진해 오더니 두 손에 쥔 무거운 에르메스 가방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 올려 망설임 없이 내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후려갈겼다. 나는 순발력 있게 상체를 뒤로 한 발짝 뺐다. 천근만근 무거운 명품 가죽 가방은 허공을 가르며 데스크 상판 대리석을 아주 매섭게 강타했고 그 위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던 아크릴 명암꽂이와 고급 전동 칫솔 디스플레이 세트 수십 개를 바닥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렸다. 날카로운 플라스틱이 산산조각나며 튀어오르는 소리가 귀청을 찢었다. 내가 내 하나뿐인 인생을 통째로 짓밟아버렸어. 박은채의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이 대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며 모든 이의 두피를 곤두서게 했다. 나 상견례 끝마친 그 대단하신 시댁 정형외과 닥터 집안에서 오늘 아침 통보받았어. 어제 그 청담동 칠순 잔치판에서 벌어진 개망신쇼. 하객들 입소문 타고 그 집 사모님 귀에까지 싹 다 적나라하게 들어갔단 말이야. 언니가 우리 오빠랑 합의 이혼 갈라서고 우리가 빌부터 살던 그 8억짜리 아파트까지 단숨에 싹 다 회수해서 우리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다는 거. 우리 박씨 집안이 은채 혼수나 예단해줄 능력 따위 쥐뿔도 없는 뼛속까지 빈 껍데기라는 거 만천하에 다 들통나버렸다고. 그 집안 독사 같은 애미가 방금 전화와서는 우리 집안 보고 근본 없이 사기치는 결혼빙자 사기꾼 집단 취급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결혼 없자고 파혼 통보했어. 그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채 박살난 아크릴 파편들이 나뒹구는 데스크 앞바닥에 철푸덕 꿇어앉아 두 주먹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나 다음 달 강남 호텔 예식장에서 최고급 드레스 입고 닥터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무조건 강남구 신축 주상복합 입성할 팔자였단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내 인생 계획을 내년이 몽땅 다 박살 내버렸어.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사이코패스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은 왜 안 되지고 멀쩡히 살아 숨을 쉬는 거야? 그녀는 발작하듯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튕겨오르더니 두 팔을 뻗고 내게 미친 듯이 덤벼들어 길게 연장한 날카로운 네일아트 손톱으로 내 팔뚝을 악착같이 파고들며 핥히었다. 피부 겉면이 북 찢어지며 시뻘건 상처가 생겼고 불로 지지는 듯한 화끈하고 쓰라린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나를 핥히는 그녀의 양쪽 손목을 악어 턱처럼 꽉 역으로 비틀어 꺾고는 거칠게 밀쳐내버렸다. 그녀는 중심을 잃고 징그러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리다 뒤쪽 벽에 볼품없이 처박혔다. 이 간호사님 은하는 내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쳐다보면서도 억양 하나 흔들림 없이 아주 기계처럼 지시했다. 지금 즉시 일일이 경찰서에 신고해. 강남 한복판 의료기관 내에서 칼든 거나 다름없는 특수 기물 파손, 협박 구타, 그리고 원장 대상상의 현행범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똑바로 진술하세요. 박은채는 두 눈을 불이 나게 크게 치켜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나를 질려 쳐다보았다. 경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내가 지금 감히 한솥밥 먹던 시누이 손에 수갑을 채우겠다고? 서지훈 너 진짜 미쳐 돌아버렸구나. 지훈 언니 우린 피보다 진한 한 가족이잖아. 가족. 너희 벌레 같은 종족들은 나를 그저 너희가 배 터질 때까지 무한정 쪽쪽 피나 빨아먹는 등신 같은 영양분 숙주 취급했을 뿐이잖아. 이제 숙주가 생동맥 파이프를 끊어버리니까 그 알량한 기생충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추악한 본성이 드러난 것뿐이지 은하는 쑥대밭이 되어버린 데스크 주변과 박살난 디스플레이들을 서늘하게 가리켰다. 조금 전 경찰서에 전화 들어갔으니 곧 도착할 거다. 나는 로비 천장에 달린 고화질 CCTV 녹화본이랑 피해, 견적서 전부 다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구상이란다.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 업무방해죄,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죄, 거기다 내 팔뚝을 찢어 발긴 상해죄까지 가중처벌로 전부 걸어버릴 거야. 오늘 난 경찰서에 절대 선처 불가를 약속할 거고
법원에 너 따위가 내 근처 100m 이내로 오지 못하게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도 곧장 신청할 거다. 내가 지금껏 목숨 걸고 꿈꿔왔던 그 찬란한 강남 사모님 코스프레 대신 차갑고 퀴퀴한 유치장 철창 신세라도 지고 반성문이나 쓰고 싶지 않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주둥이 털면서 난동 피워봐. 단 몇 분 채 안 되어 멀리서부터 짐승 울음소리 같은 요란한 구급 경차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2명의 경찰관이 제복 차림으로 들이닥쳤다. 경찰 제복을 확인한 그 순간 박은채의 섬찟한 악귀 표정은 일순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유약한 피해자 얼굴로 천재적으로 돌변했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려댔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정말 다 억울한 오해예요. 여기 이 여자는 제 친오빠의 하나뿐인 부인이고 제 친새언니예요. 저희가 원래 사이가 좋은데 그냥 가족끼리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경찰의 소매 끝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나는 무미건조하게 천장 구석에 번쩍이는 붉은빛 CCTV 렌즈를 정확히 가리켰다. 출동 경찰관님, 사건의 모든 장면이 한치의 사각지대 없이 녹화된 영상 원본 파일이 여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 피의자는 벼랑간 병원에 들이닥쳐 둔기로 저를 가격하고 생채기를 내어 폭행했으며 수백만 원 상당의 의료 기물들을 몽땅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금전적 물리적 합의와 선처를 강력히 거부하며 당장 내일 현행범으로 정식 형사고소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찰관 2명이 양옆에서 그녀의 양팔을 포승줄처럼 강력하게 옥죄었다. 박은채는 완전히 끈 떨어진 연처럼 이성이 붕괴되었다. 그녀는 발작하며 두 경찰의 제압 사이에서 개구리처럼 바닥을 뒹굴고 발버둥을 쳤다. 당장 이거 안 놔. 서지윤. 너 평생 내가 저주할 거야. 천벌 받으려나. 너 절대로 곱게 못 죽어. 피눈물 흘리면서 지옥에나 떨어질 독두꺼비 같은 년. 그녀의 바락 섞인 저주 소리는 파란색 경찰차가 병원을 떠나면서 점차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 간호사에게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려 바닥의 잔해들을 모두 쓸어 깨끗이 청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 위생비누로 세면대 찬물을 틀어 팔뚝에 패인 핏빛 손톱 자국을 독하게 문질러 씻어냈다. 찢어진 생살에 찬물이 닿을 때마다 소름 돋는 쓰라림이 신경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나는 세면대 거울 속 내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 살벌한 통점이 피부 전체로 퍼질수록 굳게 닫혀있던 내 두 입술 꼬리는 나도 모르게 아주 경쾌하고 느릿하게 무섭도록 활짝 휘어져 올라가고 있었다. 보름 뒤 서울 하늘엔 스산하고 소름 돋는 초가을의 차디찬 비가 쏟아진 직후였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도심의 기온이 매섭게 곤두박질 쳤다. 나는 한남동 자택거실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훑고 있던 중 친정 수원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어이쿠 지훈아, 지금 그 민준이 논팽이가 우리 대문 밖 진흙탕에 무릎을 질질 꿇고 앉아있다. 그 녀석이 저 차가운 빗물 속에서 자그마치 3시간째 동네가 떠나가라 통곡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면서 쳐다보잖니. 내가 지금 우산 쓰고 당장 나가서 소금이라도 뿌려 내쫓아볼까? 아니요, 아빠. 대문 안에서 자물쇠 단단히 잠그고 절대 바깥 구경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차 끌고 그쪽으로 갈게요. 나는 두꺼운 가을 트렌치코트를 어깨에 걸친 채 엑셀을 밟아 수원 친정집을 향해 폭주하듯 달렸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레이저 불빛이 무릉덩이가 고인 아스팔트 골목길을 쫙 비추자 녹슨 철대문 앞에 초라하게 쭈그려 앉은 쓰레기 같은 형체가 환하게 드러났다. 박민주는 뼛속까지 흠뻑 젖은 꼴이었다. 그가 예전에 매일 아침 구청 출근길에 가문의 영광인 양빼 입던 그 이태리제 정장은 완전히 형태를 잃고 미역줄기처럼 척척하게 몸에 들러붙어 있었고 바짓단에는 시궁창 지늘기 허벅지까지 덩어리져 있었다. 그는 내 고급 승용차 엔진 소리를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목을 빼고 이쪽을 돌아보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가 우아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확인한 그는 흡사 구명보트를 발견한 물에 빠진 생쥐 마냥 철퍽거리며 허둥지둥 기어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처절하게 부여잡고 놔주질 않았다. 지훈아.
지훈아, 내가 진짜 찢어지게 잘못했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제발 맹세할게. 그는 시꺼면 구두 코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애원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역겨운 액체들이 얼굴 전체를 더럽히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우리 엄마가 어제 수학이 붙잡고 나한테 펑펑 대성통곡하시더라. 엄마가 괜히 너한테 허세 부리고 독하게 굴었다고 피눈물을 흘렸어. 내가 지금 한 번만 용서하고 우리한테 돌아와 주기만 하면 앞으로 칠순 잔치든 명절이든 생활비는 단 1원 한 푼 안 갖다 바쳐도 두말 없이 좋대. 은채 그 기집애도 제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뉘우쳤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서 며칠째 햇빛도 못 보고 있어. 우리 진짜 과거는 싹 다 리셋하고 없었던 일로 한 번만 합치면 안 될까? 그는 내 트렌치코트 밑단자락에 젖은 얼굴을 비벼대며 짐승처럼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나 너랑 절대 이혼 서류 못 찍어. 우리 구청에 이번 달부터 인사고과 및 종합감사 시즌 빡세게 시작된단 말이야. 나처럼 승진 코앞에 둔 공무원이 이런 사생활 이혼 소송에 거액의 가압류 처분까지 받았다는 막장 찌라시가 감사과에 뜨면 나 평생 꼬리표 달고 사무관 승진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고. 제발 나한테 평생 종노릇 할 테니 살 길 한 번만 열어주라. 응? 나는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는 그 꼴불견스러운 대가리를 여왕처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예전엔 눈만 뜨면 머리에 왁스칠을 떡칠하고 한 가닥의 잔머리도 튀어나오지 않게 기름진 가르마를 탔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토록 지독하게 포장하려 애썼던 역겨운 허세가 이 차가운 산성비에 아주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고 그 아래 숨겨진 초라한 맨바닥의 뼈대만 남아 나뒹굴고 있었다. 나는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투명하고 두툼한 방수 파일에 고이 모셔둔 묵직한 서류 뭉치를 툭 꺼냈다. 손가락 끝에 힘을 탁 풀어버리자 파일은 퍽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그가 꿇어앉은 흙탕물 웅덩이 위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쳤다. 너 지능이 모자라냐? 내가 그동안 기껏 기싸움이나 하려고 내깟 놈한테 짜증 부렸던 걸로 착각했어? 내 소름 끼치게 냉정한 음성이 적막한 가을비가 떨어지는 골목길 공기를 날카롭게 베었다. 박민주는 순간 숨이 넘어간 듯 울부짖음을 멈췄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경련하는 손으로 흙탕물이 튄 방수 지퍼를 칙 열고 그 안에 단단히 결박된 서류, 수십 장이 넘는 살벌한 은행 거래 내역서 다발을 끄집어냈다. 너는 내가 매일 밤낮 치과 진료에 코 박고 바쁘답시고 치과 내 서브 운영 통장을 떡하니 내게 관리하라고 일임해줬으니까 내가 단 한 번도 그깟 장부 따위는 열어보지 않을 호구중의 상호구라고 확신했겠지? 서브 운영 통장이라는 단어가 내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박민준의 안색은 방금 전 잿빛을 넘어 이미 일주일 전 사망한 시체보다 더 새파랗고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의 덜덜 떨리는 보랏빛 입술과 눈동자는 내가 형광펜으로 소름 돋게 마킹해둔 지출 내역 금액들을 미친 듯이 스캔하며 폭발 직전까지 내몰렸다. 지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넌 치졸하게 내 눈을 속이고 속여서 그 병원 통장에 든 무려 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목돈을 뼈가 빠지도록 수십 번의 푼돈으로 치밀하게 쪼개어 대한물산이라는 정체불명의 유령 페이퍼 컴퍼니 통장으로 쏙쏙 빼돌렸더라. 나는 그에게서 내 발목을 한 걸음 뒤로 쑥 빼며 남은 역겨움도 단번에 털어냈다. 내 쪽에 소속된 최 변호사님이 재산 추적 조사에 들어가자마자 고작 이틀 만에 바닥까지 싹 다 털려서 나왔어. 그 대한물산 대표이사가 내가 미국 뉴욕에서 화려하게 유학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며 자랑하고 다녔던 기생충 같은 내 친동생 놈 이름이던데. 그 순간 박민준이라는 인형은 마지막 남은 척추뼈의 나사까지 완전히 해체된 것처럼 진흙 바닥으로 고꾸라져 형체를 상실했다. 그 멍청한 유학은 개뿔. 한국 구석 찬방 반지하에 구더기처럼 처박혀서 불법 코인이나 단타 치면서 도박질하고 앉아 있었잖아. 그 등신 같은 새끼가 단타 치다 빚잔치 터지고 엉엉거리면 형인 넌 착한 새언니 코스프레하던 내가 하루 열몇 시간씩 서서 환자들 피고름 나는 사랑니 맨손으로 부수고 악취 나는 신경치료 해대며 뼈 깎아 모은 피땀 어린 내 돈을 그 밑 빠진 도박판 우물에다가 무자비하게 쏟아부은 거고. 지훈아, 그건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완전 날려먹은 거 아니고 투자한 거야. 동생 놈이 그거 대박 나면 금방 2배로 뻥튀기해서 다 원금 복구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단 말이야. 그는
더 이상 내 두 눈과 시선을 마주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허공을 보며 개소리를 웅얼거렸다. 닥치고 주둥이 싸물어 은하는 그의 목줄을 완전히 작살낼 최후 통첩을 꽂았다. 이혼 합의서 조항 운운하며 흥정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4억 원 횡령금 복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 따위의 얄팍한 헛소리 전부 포기하고 속옷 한 장 건지지 못한 채 내 몸뚱아리 하나 빈 몸으로 쫓겨나는 조건이야. 내일 당장 그 서류에 지장 찍어. 만약 내일 아침까지 내 눈앞에 서류가 안 도착하면 내일 점심시간 땡 치자마자 치과 운영 자금 수억 원 거액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 통장 증빙 자료 몽땅 들고 강남중앙지검에 서류 직통으로 꽂아버릴 테니까. 그럼 내깟 놈의 가짜는 구청 승진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밥줄인 무기징역형 철창살이 스케줄로 플랜이 바뀔 거란 걸 명심해. 나는 완전히 이성이 소멸되어 진흙탕에 처박힌 채 입 밖으로 단 하나의 변명조차 짜내지 못하는 시체를 바라보며 쿨하게 뒤돌아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날카로운 엔진 굉음이 퍼지고 타이어 휠이 빗물 꼬인 웅덩이를 미친 듯이 지식이고 질주하는 동안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의 최후를 단 1초도 되돌아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 뭉치들을 무거운 노란 서류 봉투에 구겨 넣으며 나는 풀테이프를 겹겹이 발라 3번이나 지독하게 밀봉했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굵고 선명한 펜 글씨로 마포구청 인사감사위원회 징계 담당자 압이라고 살벌하게 적어 넣었다. 그 봉투의 내용물은 법원이 어제 갖다 따끈따끈하게 찍어 올린 이혼 판결문 결정조서 사본, 박민준이 가상화폐 깡통법인으로 4억 원의 피 같은 돈을 빼돌린 완전 무결한 은행 거래 내역 묶음 세트. 그리고 이 악질 구청 공무원의 도덕적 타락과 거액의 민간 재물 횡령 사기 혐의를 아주 숨막힐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열한 투서 겸 고발장이었다. 나는 우리 병원 사거리 모퉁이의 새빨간 우체통으로 다가가 무거운 입구 안으로 봉투를 아주 시원하게 쑤셔 박아 넣었다. 쿵 하고 차가운 철제 바닥으로 서류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귓가를 강타하는 순간 내 뱃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렸던 역겨운 숨이 한여름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벨이 울렸다. 서 원장님, 구청 내부 쪽에 심어둔 정보망으로 소식 들어왔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박민준이 감사과 비밀조사실로 불려가서 즉각 직위해제 처분 및 대기 발령 조치된 상태랍니다. 비록 원장님께서 가정 내 횡령 및 재산 분쟁이라는 명목으로 검찰에 정식 형사 고발은 생략해 주셔서 곧바로 쇠고랑 찬 죄수복 신세는 간신히 모면했지만 봉투 안 증거의 파괴력이 워낙 폭탄급이라서요. 구청 차원에서 그놈 사무관 승진 자격은 커녕 영원히 파면 조치나 다름없는 꼬리표를 이마에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포구청 그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있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인사팀에서 그냥 대놓고 짐 싸라고 등 떠밀어서 서울 제일 끝자락 노원구 변두리 쓰레기 처리장 근처 낡은 동사무소 민원실 창구 막내로 유배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폭우 쏟아지거나 한밤중에 취객들 쓰레기 무단 침기 민원이랑 층간 소음 쌍욕항에 전화 받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전담한대요. 당연히 직급 정지에 보너스는 싹 날아가고 수습보다 못한 월급 최저 하한선으로 곤두박질 쳤답니다. 나는 최고층 스카이라운지의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여유롭게 웃었다. 그럼 민사소송 관련 남은 법원 고지서들은 어디로 쏴야 한대요? 최종 주소지 업데이트 됐습니까? 아, 이거 마침 기가 막힌 블록버스터급 소식이네요. 어제 저녁에 전자소송 시스템에 박민준 측 새 거주지가 갱신됐거든요. 최 변호사가 킥킥거리며 타이핑 소리를 냈다. 보증금 날려먹고 마포구 신축 아파트에선 빈털터리로 쫓겨났더군요. 변경된 주소가 노원구 뒷골목에 있는 집원 주소인데 제가 로드뷰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어진 지 무려 30년도 훌쩍 넘어서 벽에 시멘트가루 뚝뚝 떨어지는 극악의 빨간 벽돌 공동주택이더군요. 심지어 1층도 아니고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지하 반층 계단 아래랍니다. 동네 하수구 역류하면 물 콸콸 들이치는 최저 등급 곰팡이 하우스 말입니다. 나는 통화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내 머릿속에선 한편의 유쾌한 영화 상영회가 펼쳐지고 있었다. 사시사철 해가 들지 않아 벽지 구석구석 시커먼 곰팡이가 소나무처럼 피어오른 그 습한 반지하 감방에서
내 플래티넘 카드를 긁으며 청담동 VIP 룸 관리와 2플러스 한우만 고집했던 콧대 높은 시어머니. 이제 그 노인네는 진흙 바닥에 구시장 골목을 누비며 폐지 줍는 노인들 틈바구니에서 시들해진 쉰내 나는 배춧잎 한 포기 값을 200원이라도 깎아보려고 상인들과 쌍욕하며 악을 써야 할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인생 최고 업적이라며 자랑에 맞지 않았던 수천만 원짜리 그 청담 호텔 칠순 잔치는 그녀의 썩어가는 인생에서 명품이라는 호사를 누려본 최후의 유작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인 한남동 신축 최고급 테라스 아파트 메인 다이닝룸에 앉아 있다. 내가 위치한 곳은 한강 파노라마 뷰가 끝없이 펼쳐지는 25층 높이다. 24시간 풀가동되는 프리미엄 중앙 환기 시스템이 집안 구석구석의 산소를 늘 청량한 시베리아 숲처럼 맑게 유지해준다. 그 끔찍한 대로변, 덤프트럭 소음도 들리지 않고 무엇보다 소파 쿠션을 더럽히며 야구 생중계 해설사에 미친 고함 소리에 발작하듯 낄낄거리던 그 징그러운 남편의 목소리도 완벽하게 도려내어졌다. 내 눈앞에 맞춤형 스페인산 원목 식탁 위에는 티끌 하나 없는 유기그릇 2개만 올려져 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주 같은 쌀밥 한 그릇과 담백하고 바삭하게 구워낸 최고급 메로구이 생선 살 한 점이다. 나는 내 전용 젓가락을 기품 있게 집어들었다. 그 누구의 구역질 나는 눈치를 살피며 눈을 깔 필요도 없고 건방진 늙은이들 중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지 비위 맞출 필요도 없다. 나는 눈부시게 새하얀 속살의 생선 조각을 살짝 떼어내 내 입안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입안을 맴도는 고소한 생선의 육즙 향연은 소름이 돋을 만큼 깔끔하고 순수했다. 나는 젓가락을 소리 없이 내려놓고 눈을 내리깔아 내 왼쪽 손등을 마주했다. 그곳은 불과 몇 달 전 제사음식 구덩이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펄펄 튀어올라 시뻘건 화상 물집이 기괴하게 맺혀있던 자리였다. 지금 그 끔찍했던 물집은 흔적도 없이 말라 비틀어져 옅은 갈색빛의 자그마한 점 같은 흉터로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희미하게 남은 과거의 상흔을 천천히 아주 오래 부드럽게 문질렀다. 피부결은 비단처럼 매끄러웠고 이제 2번 다시 어떤 화끈거림이나 고통도 수반되지 않았다. 그때 대리석 식탁 모서리에 올려둔 핸드폰 액정이 번쩍거리며 기분 나쁜 빛을 발했다. 스팸 필터링 앱이 작동하여 모르는 번호로 아예 차단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수신되었다는 팝업 알림이었다. 불쾌한 벨소리 알람 따위는 울리지 않았지만 잠금 화면 중앙엔 그 구차한 메시지의 첫 줄이 아주 선명하게 중계되고 있었다. 지윤아, M이다. 이 노원구 반지하 방벽에 시커멓게 썩은 곰팡이가 잔뜩 피어서 늙은 M이가 매일 밤 피를 토할 듯 기침하느라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단다. 민준이 그 등신 같은 놈은 이제 동네 약국에서 내 감기약 하나 지어올 푼돈 1,000원짜리조차 말라버렸다는데. 며느라, 내가 그날 청담동에서 눈이 횟가닥 뒤집혀서 천하에 못할 짓을 했고 진짜 땅을 치며 피눈물 흘리고 후회 중이다. 제발 내 마지막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나는 아무 감흥 없는 눈빛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망설임이 미동조차 없이 엄지손가락을 화면 위로 올려 왼쪽으로 매끄럽게 쓱 밀었다. 삭제 버튼 터치, 그리고 완전 삭제. 찰나의 주저함도 섞이지 않았다. 내 손동작은 치과 수술대 위 환자 구강에서 지독하고 징그럽게 썩어 문드러진 신경 다발을 발치 집게로 단숨에 후벼 파 뽑아버릴 때보다 훨씬 더 경쾌했다. 나는 손을 뻗어 얼음이 가득 담긴 크리스탈 물잔을 집어들고 청명한 냉수를 한 모금 벌컥 삼켰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진리가 식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며 내 안의 모든 갈증과 마지막 남은 미련의 잔재마저 모조리 쓸어내려 증발시켰다. 나는 내 분홍색 혀끝으로 내 하얀 치아들을 기분 좋게 훑어냈다. 그 어떤 역겨운 이물질도 더러운 찌꺼기도 하나 남지 않은 완벽한 무결 상태였다. 통유리창 밖의 서울 도심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사치스럽게 불야성을 이루며 반짝이고 있었고 나의 이 안전하고 견고한 성역 안엔 나 스스로 숨쉬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고상하고 평화로운 호흡소리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오늘의 소름 돋게 통쾌했던 복수극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마음속 모든 응어리가 뻥 뚫리는 기분 좋은 사이다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